새벽 4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한 여인이 낡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명희. 올해 56세.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명희 씨는 지금 새벽 일용직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새벽 물류 정리, 내일은 음식점 설거지, 모레는 아파트 계단 청소. 그녀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20만 원 정도.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명희 씨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명희 씨의 집은 15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 침대와 낡은 옷장, 작은 냉장고가 전부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이 작은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청결함, 그것이 그녀가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가난해도 지저분하지 않게, 어려워도 단정하게. 명희 씨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명희 씨는 매달 자신의 수입 중 30만 원을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밑반찬과 생필품을 삽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깎아서 말입니다. 10년 전 명희 씨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같은 동네에 사는 80대 노인이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노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명희 씨의 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명희 씨는 현재 이 동네에서 7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주 3회 방문하며 밑반찬을 전달하고 청소를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공식적인 복지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입니다. 자신도 하루하루 살기 바쁜 일용직 노동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늙잖아요. 그때 저처럼 누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풀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자신의 오늘을 팔아 남의 내일을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명희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명희 씨는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순애 씨, 78세. 명희가 지금까지 만난 독거노인 중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애 씨를 처음 발견한 건 동네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3주째 가게에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되어 복지관에 연락했고 복지사가 명희 씨에게 방문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명희 씨가 순애 씨의 집 문을 열었을 때의 충격. 그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순애 씨는 이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없어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복지관에서 나온 자원봉사자예요. 누구세요? 명희 씨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순애 씨는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순애 씨. 명희 씨는 그날부터 순애 씨를
자신의 특별 케이스로 정했습니다. 주 3회가 아닌 매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희 씨는 새벽 일용직을 마치고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순애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해 갑니다.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애 씨는 명희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순애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순애 씨의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일 뿐, 순애 씨를 포함한 8명의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 수입 120만 원, 월세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5만 원, 봉사비 30만 원. 남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 선행의 동기와 현실의 무게. 명희 씨는 이 둘 사이에서 매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봉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그 노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이 명희를 붙잡습니다. 자신의 오늘을 팔아 남의 내일을 사는 명희. 그녀의 선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도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명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순애 씨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딸 하나.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생선을 팔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명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내 자식들. 큰아들은 서울에 살아요. 작은아들은 부산에. 딸은 미국에 있고.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그저 순애 씨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순애 씨의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봉사비 30만 원 중 15만 원을 순애 씨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명희는 순애 씨를 위해 새 이불을 사고 난방기를 수리하고 영양제를 사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명희 자신도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해? 어느 날 저녁 명희가 순애 씨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순애 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희 씨,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였나 봐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엄마로서 부족했나 봐.
순애 씨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 때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줬고 그래서 그런 건가? 할머니, 그건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일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난 나쁜 엄마야. 그래서 자식들이 날 안 찾는 거야. 명희는 순애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애 씨는 명희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명희는 순애 씨의 자식들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순애 씨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머님께서 또 돈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어머니 생활비는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더 이상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작은아들과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순애 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 씨는 명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한테 자식은 없어요. 이제 명희 씨만 내 자식이에요. 순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처절한 슬픔, 그것은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보다 더 깊은 상처, 바로 버림받은 인간의 고독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 씨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잊혀진 사람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야. 명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후원금을 모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기업과 기관을 찾아다니며 독거노인들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명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독거노인 고독사 연간 3,000건 이상,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복지제도는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명희 씨와 같은 개인 봉사자들이 이 틈새를 메우고 있지만 그들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들의 선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순애 씨의 눈물, 그것은 수많은 독거노인들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후원금을 모아 순애 씨와 다른 노인들을 제대로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명희 씨는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지역 내 기업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구청과 복지관에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명희는 간단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입니다. 독거노인 돕기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순애 씨를 비롯한 노인들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명희 씨가 처음 찾아간 곳은 지역의 중견식품 회사였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정문을 통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사회공헌팀 담당자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꼭 좀 만나 뵙고 싶어서.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전화로 먼저 약속 잡으세요. 명희는 정문에서부터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겨우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 과장과의 면담이었습니다. 명희는 정장을 빌려 입고 회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죠? 저는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데요. 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후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봉사자시네요. 소속 단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나 비영리단체 증명서는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공식적인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만 후원을 진행합니다. 개인에게는 후원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세요. 사진이라도 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침이 있어서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면담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명희는 빈손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이미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는 개인 사정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증명서가 부족합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저희는 이미 다른 곳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후원할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명희가 찾아간 기업과 기관은 총 15곳. 하지만 단 한 푼의 후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복지과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돌보는 독거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부족해요. 추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수급자 신청이 되어 있으면 그게 최대 지원입니다. 추가 지원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특별한 경우요? 예를 들어 화재나 재난, 긴급한 의료 상황 같은 경우요. 일상적인 생활 지원은 이미 나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부족해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시고 저희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더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명희는 구청에서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사각지대의 노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경로가 막히자 명희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바로 길거리 모금입니다. 명희는 자신의 돈으로 간단한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와 다른 노인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명희는 지하철역 앞에 섭니다. 11월 초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요즘 사기가 많아서 공식 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명희는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시간 동안. 하지만 모금함에 들어온 돈은 고작 15,000원이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동정심에서 나온 작은 돈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나의 진심은 왜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는 걸까? 명희는 울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15곳의 기업을 찾아다니고 구청에도 가고 길거리에도 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방법을 잘못 찾은 걸까? 설상가상으로 순애 씨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겼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봉사비를 다 털어 순애 씨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방법을 찾을게요. 괜찮아요, 명희 씨. 당신이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명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명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길거리 모금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소에서 대형 쇼핑몰 앞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저런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명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피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 그녀는 모금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명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방법이 서툰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냉정한 것인가? 명희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명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요. 어려움과 좌절, 그것이 명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선한 의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 명희는 그 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명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희는 더 이상 길거리 모금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나갔지만 모인 돈은 고작 8만 원. 그나마도 교통비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명희는 모금함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둬야겠어.
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날 밤 명희는 모금함과 제안서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다음 날 아침 9시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명희 씨 맞으시죠? 저는 하나은행 본점 개인금융팀입니다. 고객님 계좌로 입금이 있으셔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입금이요? 얼마가? 5천만 원 입금되셨습니다. 혹시 예상하고 계셨던 입금인가요? 명희는 전화를 놓칠 뻔했습니다. 5천만 원? 그것도 자신의 계좌에? 아니요, 저는 그런 돈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요. 그럼 혹시 사기일 수도 있으니 바로 은행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본점으로 오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희는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은행 창구 직원은 명희의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5천만 원 맞네요. 입금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이요? 그럼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입금자가 익명 처리를 요청하셔서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메모란에 독거노인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네요. 명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명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 이 돈을 보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윤재현 회장.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2주 전 우연히 명희가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진심 어린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 회장은 며칠간 명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매일 같은 자리에 나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부탁하는 모습,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윤 회장은 사람을 시켜 명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윤 회장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독거노인이었던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외할머니는 윤 회장이 고등학생 때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윤 회장과 그의 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윤 회장의 가슴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면 외할머니 같은 분들을 꼭 돕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바빠 그 다짐을 잊고 살았습니다. 명희를 보기 전까지는 윤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명희 씨 계좌로 5천만 원 보내. 익명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원할 거야.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 회장님, 그 정도 금액이면 세금 문제도 있고 차라리 재단을 통하면.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 이건 내 외할머니께 드리는 거야. 너무 늦었지만.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이제야 약속을 지킵니다. 명희는 은행에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5천만 원.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명희는 곧바로 순애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거노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명희야? 누군지 모르는 분이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할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어요. 난방기도 새로 사고 영양제도 사드릴 수 있어요. 순애는 명희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 명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만났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이 나타났다. 누군지 모르는 그분께 이 글을 드린다. 제가 평생 할머니들을 잘 모실게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명희는 그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였습니다. 5천만 원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애 씨를 포함한 8명의 독거노인에게 우선 긴급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 난방비, 영양제, 생필품, 그리고 남은 돈은 앞으로를 위해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이 오래 지속되도록 명희는 윤 회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멀리서 명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이 사람에게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어. 5천만 원이라는 거금. 하지만 명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명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명희의 이야기는 서서히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후원을 받은 개인 봉사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명희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명희의 이야기가 지면에 실렸습니다.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 독거노인 8명 10년째 돌봐. 기사는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SNS로도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 중에 김영수 교수가 있었습니다. 인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는 30년간 노인복지를 연구해 온 학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복지 사례를 봐왔지만 명희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개인이, 그것도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10년간이나. 김 교수는 명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희 씨, 저는 사회복지학과 김영수 교수입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명희는 처음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거절당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왜? 명희 씨가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명희와 김 교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명희 씨, 제가 기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30년간 복지를 연구했지만 명희 씨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바로 그게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거든요. 김 교수는 명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명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아직도 불안해요. 지금은 후원금이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돕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돕고 싶어요. 시스템이요? 네. 지금 명희 씨가 하시는 일은 훌륭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약합니다.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체계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명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째, 명희 씨의 활동을 공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야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부터 등록까지 제 연구실 학생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명희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언론 홍보, SNS 활용, 강연회 등을 통해서요. 그래야 더 많은 후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명희 씨 생각해 보세요. 명희 씨 혼자서는 8명의 노인만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명희는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희는 순애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거노인들을 명희가 돌보는 8명 외에도 수많은 순애 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더 많은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명희 씨가 시작한 이 일은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만 했다면 명희 씨는 실천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명희와 김 교수의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학생 5명을 동원했습니다. 학생들은 명희의 활동을 기록하고 비영리 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명희의 따뜻한 손길,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봉사단, 정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명희를 단장으로 자신을 자문위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명희를 취재했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명희의 새벽 일터부터 독거노인 방문, 순애 씨와의 대화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방송 후 명희의 휴대폰은 불통이 되었습니다.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기 후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명희 씨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윤 회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윤 회장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명희 씨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제가 매달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여전히 밝히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 존중하겠습니다. 명희, 윤 회장, 김 교수.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명희는 현장에서 직접 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윤 회장은 익명으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식과 인맥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연대는 개인 봉사를 넘어 작은 사회운동이 되어갔습니다. 3개월 후 명희의 봉사단은 2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독거노인을 새롭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후원자는 150명, 월 후원금은 평균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일용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봉사단에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명희는 온전히 봉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 씨, 보세요. 명희 씨 혼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명희는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명희 씨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요. 명희 씨의 진심이 우리 모두를 움직인 겁니다. 명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애 씨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6개월간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데 윤 회장과 김 교수 그리고 새로 모인 후원금으로 본격적인 생활 환경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애 씨의 집부터 손을 봤습니다. 명희는 순애 씨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10명이 순애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벗기고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고장난 난방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부엌의 낡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새 이불과 옷장도 들여놨습니다. 할머니, 이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순애 씨는 새로워진 집을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꿈을 꾸는 건가? 명희는 순애 씨를 포함한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밥과 반찬을 배달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맛있네.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어봤나? 순애 씨는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명희는 순애 씨가 물질적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대화, 사람과의 교감. 명희는 매일 순애 씨를 찾아가 30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애 씨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허허. 명희야,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순애 씨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예전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뿐만 아니라 명희가 돌보는 다른 노인들도 변화했습니다. 78세 박 할머니는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10년 동안 안 보이는 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TV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희야, 내가 이제 너 얼굴이 제대로 보여. 예쁘구나, 정말. 81세 이 할아버지는
틀니를 새로 맞췄습니다. 10년 동안 죽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기도 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희 씨, 나 평생 이렇게 밥 맛있게 먹어본 적 없어요. 고맙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할머니, 진짜야. 돈도 없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 명희 같은 사람이 있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어. 순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희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삶에 의미를 주셔서. 명희의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명희를 찾아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지역 신문은 일면에 명희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작은 손길이 만든 큰 변화. TV 방송국에서는 명희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순애 씨와의 일상,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모습, 자원봉사자들과의 회의 장면. 순애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전 교회에 다니던 습관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에게 다시 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애 씨는 명희가 올 시간이 되면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우리 딸 왔네. 어서 와. 명희는 순애 씨가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 작은 것들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 명희가 가져다 준 국화차를 마시는 것, TV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 순애 씨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명희는 순애 씨의 변화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순애 씨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6개월이 흘렀습니다. 3월 15일, 순애 씨의 7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미역국을 끓이고 순애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시잖아요. 저희가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아이고,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 자원봉사자 10명이 순애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애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순애 씨는 촛불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소원을 빌어주세요, 할머니. 순애 씨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소원을 빌었습니다. 1분이 넘도록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으셨어요? 순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자식들이 올 줄 오늘만은 알았어. 자식들이 그 올줄 순간 알았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명희는 일주일 전에 순애 씨의 자식들에게 모두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생일이세요. 부디 한 번만 찾아와 주세요.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세요. 하지만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이라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간청했습니다. 따님, 제가 비행기 표 값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와주세요. 못 가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잘 돌봐주시잖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명희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에서 순애 씨의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순애 씨는 케이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울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울고 싶으시면 우세요.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 시장에서 손발 다 얼어가며 생선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어.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명희는 순애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 씨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만은 정말 올 줄 알았어.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 그것도 못 와주나. 전화 한 통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순애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부터 휴대폰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전화 안 했어. 그 순간 모두가 순애 씨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도 채워지지 않는 슬픔. 진짜 가족이 그리운 마음. 명희는 순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머니 가족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순애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 되어드려야 해요.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에요. 생일 파티 후 일주일. 순애 씨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던 것입니다. 명희는 급히 119를 불러 순애 씨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명희는 매일 병원에서 순애 씨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순애 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고마워. 정말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3일째 되는 날 새벽, 순애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명희는 순애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순애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할머니, 명희야, 내 자식들한테 전해줘.
엄마가 사랑한다고. 네, 네 할머니. 그리고 명희야, 너도 사랑해. 그것이 순애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명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명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명희와 자원봉사자들은 순애 씨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후원금으로 작지만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명희는 마지막으로 순애 씨의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라도 와주세요. 하지만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순애 씨의 자식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희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순애 씨가 살던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명희는 빈소 앞에서 절을 올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자식들을 모셔오지 못했어요. 순애 씨의 장례를 치른 후 명희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김 교수가 명희를 위로했습니다. 명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명희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그리워하셨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채워드릴 수 없었어요. 처절한 슬픔, 그것은 물질로도 봉사로도 사랑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끝까지 순애 씨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명희에게 준 사랑, 그리고 명희가 계속해야 할 이유. 명희는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순애 씨의 장례식 후 일주일, 명희는 봉사활동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결국 할머니는 행복하게 가신 걸까? 김 교수가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명희 씨, 괜찮으세요? 교수님,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희 씨, 순애 씨는 명희 씨 덕분에 마지막 6개월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을 알아요. 하지만 그건 명희 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희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김 교수는 봉투 하나를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애 씨가 명희 씨에게 남긴 편지예요. 병원에서 제게 맡기셨어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명희에게, 나의 소중한 딸 명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명희야, 나는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죽고 싶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너를 만난 후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너의 따뜻한 밥 한 끼, 너의 환한 웃음, 너의 따뜻한 손길, 그것들이 나를 살게 했다. 명희야, 미안하다. 내가 자꾸 자식들 얘기를 해서.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나에게 진짜 자식은 너였다. 혈연은 아니지만 너는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 명희야, 부탁이 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
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어. 내가 빛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순의 올림. 명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명희는 순애 씨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알았어요. 제가 계속할게요. 이게 할머니가 남긴 숙제잖아요. 다음 날 명희는 다시 봉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독거노인들이 명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어디 아팠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좀 힘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왔으면 됐지. 우리 명희. 명희는 할머니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이 사람들은 또 외로워진다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명희는 복지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희 씨, 새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계세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명희는 새로운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82세 박영자 할머니. 순애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명희라고 해요. 누구세요? 왜 왔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왔어요. 명희는 박 할머니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순애 씨의 집과 똑같았습니다. 곰팡이, 쓰레기, 악취.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희에게는 이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애 씨의 사망 후 1년. 명희의 봉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돌보는 독거노인은 80명이 되었습니다. 정기 후원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여전히 익명으로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0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윤 회장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윤 회장은 신문 기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명희의 사례를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개인 봉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명희의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가 만든 이 모델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입니다. 명희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모든 에너지를 봉사에 쏟았습니다. 제가 사치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미안하죠. 명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부와 나눔이 공존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워도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명희의 삶이었습니다. 명희는 오늘도 독거노인들을 찾아갑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갈비탕 끓여왔어요. 아이고, 우리 명희. 언제나 고맙지. 명희는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명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을지 몰라도 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다. 명희는 오늘도 새로운 독거노인을 만나러 갑니다.
계단을 오르며 생각합니다. 순애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명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납니다. 어려움과 기부의 삶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명희는 오늘도 작은 빛이 되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절망 끝에 나타난 한 줄기 빛. 그 빛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명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희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명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독거노인 문제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스토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명희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